제주에서 민주당 순회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투표가 끝나고 잠시 후 6시 이 투표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유용하 한국외대 초빙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대선 경선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2차 슈퍼위크 한복판에서 제주 경선이 열리는데요. 이번 경선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점,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뭐 호남 대전이 이제 끝났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제주도에서의 여론이 어떻게 향배를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여론조사대로 가느냐 아니면은 여론조사 반하는 다른 사건이 나타나냐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의 50%를 제주도에서 넘느냐 안 넘느냐가죠. 네. 이낙연 후보는 지금 결선 투표를 가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 점이 아마 오늘의 이제 뭐 권리당원의 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만 좀 넘죠. 그러나 뭐 권리당원 투표율도 40%인가요? 네, 40.54%. 네, ALS는 뺀 거죠 온라인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정치적 변수로 볼 수 있는 것은 대장동 문제죠. 가장 대장동 문제가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표심에 영향을 미쳤느냐. 예.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민주당 표심에서 별로 영향을 안 미쳤느냐. 아니면 다른 변수가 생기느냐.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뚜껑을 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우리가 봐야 될 주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예. 이렇게 제주 선거인단이 전체 선거인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습니다만 오늘 제주 경선에서 어떤 점 눈여겨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저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호남에서의 대회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 화천대유 건이 크게 이렇게 국민들한테 다가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후 일주일 동안 굉장히 여야가 공방이 좀 세지면서 그리고 뭐 검찰,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되면서 일이 커졌는데 과연 그 건이 앞으로 남은 불경, 인천, 서울, 경기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호남까지는 사실은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오늘 제주에서는 수가 많지 않지만 이 결과가 어떤 식으로 국민들한테 미쳤느냐. 그리고 이 결과가 이제 내일 모레 나올 가장 선거인단 수가 큰 2차 슈퍼위크의 선거인단의 어떤 결과로 보여질 건가. 이걸 좀 가름하는 경선이 이번 제주 경선이다 이렇게 보여질 것 같아요. 애초 민주당 경선이 시작되면서 사실은 뭐 1위를 누가 하느냐 아니면 결선을 어떻게 가느냐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뭐 대충 순위가 결정이 된 상황에서 결선을 어떻게 가느냐 이런 문제만 좀 남아 있는 것 아닌가. 결선을 갈 건가 말 건가 뭐 이런 거를 좀 눈여겨보는데 오늘 제주 경선이 아마 그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제 내일 부산과 울산, 경남 그리고 모레 인천 경선 2차 슈퍼위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제주에서 누가 분위기를 잡아갈지가 중요하다고 두 분께서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제주 경선 결과 발표에 앞서서 후보들의 누적 득표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대세론을 굳히기 위해서 과반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낙연 후보는 이제 반전을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누적 득표율이 이재명 후보가 53.01% 보이고 있고요. 이낙연 후보는 34.48%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앞으로의 반전을 기대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 지금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교수님? 일단 최근에 여론조사 특히 어제 오늘 한국갤럽 조사가 또 어제 있었고요. 그 전에 이제 NBS 한국갤럽 여론조사도 좀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예. NBS는 이제 4개 여론기관 조사이기 때문에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 좀 신뢰도가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제 전화 면접 조사이기 때문에 그런 걸 토대로 봤을 때는 이재명과 이낙연 후보와의 차이는 아직 크게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경향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가 이 대장동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부합세를 어떻게 보면 1, 2% 상승하는 이런 점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큰 흐름이 지금 형성돼 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우리가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봤지만 상당히 굳건하단 말이에요. 지지층이 흔들리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예상이고요. 예상이고요. 대장동 문제가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하고 연관성이 드러난다든가, 그래서 특별한 증거라든가 뭐 연루된 인물이 진짜 측근이 유동규 씨 말고요. 진짜 측근이 나타나서 예를 들면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
하기 전에는 예. 이 영향력이 이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게 관측입니다. 예. 사실은 아쉬운 거는 호남에서 이낙연 후보가 굉장히 그 상승세를 타면서 역전의 기반을 확실히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 호남에서 광주 전남에서 물론 1등은 했습니다만 표차가 거의 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전북에서는 또다시 전국 누적 투표랑 비슷한 상황으로 가서 사실상 결선을 갈 수 있는 기반을 확실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이 제주 그다음에 부울경에서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네. 사실은 어려운 상황으로 좀 가고 있어서 이번에 2차 선거인단 투표율도 아마 1차 선거인단은 한 70% 정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번 2차 선거인단 투표율이 50%좀 못 미치는 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결과가 어느 정도 굳어져서 선거인단의 관심도 좀 많이 식지 않았느냐 이런 영향도 좀 있지 않았나 분석이 됩니다. 네. 예. 이 득표율 순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3,944표 56.75%, 이낙연 후보 2,482표 35.71%, 추미애 후보 455표 6.55%, 박용진 후보 69표 0.99%입니다. 네, 누적 집계 득표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3.41%를 득표를 했고요. 이어서 이낙연 후보가 34.73%를 득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추미애 후보가 10.63%로 집계가 됐고요. 박용진 후보 1.24%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네. 제주 지역 순회 경선 결과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훌쩍 넘는 56.75% 승리를 거두면서 이 결선 투표 없이 직행할 기반을 다졌다라고 이렇게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과? 그건 더 나온 거죠.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 호남보다도 더 나온 거고요. 그래서 특히 제주도는 이제 이 섬 아닙니까? 물론 이제 비행기라든가 여러 교통상이 발전돼 있고 통신이라든가 전파 통해서 뭐 교류가 상당히 많지만 그래서 이 예를 들면 서울이라든가 뭐 내륙에 있는 지역의 여론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떻게 보면 독자적 여론을 형성한다 이렇게 우리가 지정학적, 지리적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56.75%, 네. 이낙연 후보가 35% 나왔다라는 거 보면은 그런 거 보면은 상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결선 투표 없이 그냥 민주당의 경선에서 1위 후보로 가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권리당원들 입장에 봤을 때는 예. 훨씬 더 향후에 대선 본선 갔을 때 더 유리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절대적 지지를 보였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장동에 대한 문제인데 네. 대장동에 대한 특혜 의혹이 밖에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거세게 공격을 했고 네. 이낙연 후보도 토론 과정에서 네거티브가 아니라 그랬지만 은근히 간접적으로 공격을 했었단 말이죠. 네.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대장동과 이재명 후보가 계속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대장동 문제에 있어서 토건 비리 세력과 부동산을 매개로 한 카르텔 세력과 싸워서 상당한 수익을 얻어내서 성남 시민에게 돌려줬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주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에 있는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이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결국 이낙연 후보가 간접적으로 공세를 폈던 대장동 의혹 불안한 후보다 이런 얘기를 주장했는데 네. 오히려 먹히지 않았던 이런 측면들이 이번에 제주도의 56%라고 하는 상당히 큰 지지율을 얻은 것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목표로 했던 과반을 득표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제주 지역에서 1위를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제주 지역 그 이상민 의원 말씀 주신 것처럼 13,000여 정도의 투표 수가 있었고 여기 52% 투표하셨으니까 6천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에 크게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는 아닙니다만 아까 예. 저희가 투표 결과 나오기 전에 이게 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제주 선거 이전에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53%, 이낙연 후보가 34%였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보다도 훨씬 더 좀 높은 56.75%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 유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논란이 굉장히 되고 있는 화천 대유가 최소한 당내 경선에서는 영향이 크지 않았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로부터 약간 결집 효과를 더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내일 있을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모레 있을 인천, 그다음에 2차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결과가 이렇게 된다면 다음 주 최종적으로 이제 서울 경기의 30만 표와 그다음에 3차 선거인단 결과를 놔두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 이제 모레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인 민주당의 경선 결과는 대충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결선 없이 이재명 후보가 아마 1위 후보가 될 수 있는 크게 변화가 없을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서울 경기는 아무래도 이낙연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인단이 훨씬 더 많을 거로 추정이 돼요. 뭐 그렇다 보면 결과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여집니다. 네. 이 제주 권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 승리를 하면서 이 두 후보 간의 격차, 누적 득표율이 훨씬 더 벌어지게 됐습니다. 53.41%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가 33.74%.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있을 부울경, 인천 경선에서도 이 기세가 이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오히려 이 부울경 같은 경우도 부울경은 이제 6만 권리당원이 6만이 넘는데요. 투표율은 뭐 높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부울경 같은 경우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죠. 왜 예. 그러냐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호남이 기본적으로 가장 정체성이 각한 전통적인 지지층이고 또 충청권이 민주당이 이전과 다르게 상당히 기반을 확립한 그러한 지역인데 그다음에 이제 3차로 부울경이란 말이죠.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약진했었고 총선에서 상당히 약진했기 때문에 부울경에 새롭게 형성된 민주당 지지자층들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뭐 슈퍼위크 이제 모레 인천 경선과 함께 50만 선거인단 투표 결과 공개가 됩니다. 자, 50만의 표심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대변인?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좀 봤습니다만 사실은 여야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화천대유권이 굉장히 이 정치권의 블랙홀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데 예. 그에 비해서 지금 여야 모두 사실은 당내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파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예. 오히려 영향을 크게 안 미치는 상태에서 본선 경쟁력이 있을 이재명 지사에게 오히려 더 결집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2차 선거인단 50만, 49만 정도의 표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예. 해봅니다. 그러니까 1차 선거인단 경우는 70% 투표율을 보여줬어요. 이때는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치열하게 1, 2위 다툼을 할 때였거든요. 예. 그리고 화천대유가 크게 이 문제 화두가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었고 지금은 화천대유가 올라 있고 1, 2위 다툼을 세게 합니다만은 사실은 결과가 대충 나온 뭐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 예. 투표율이 2차 선거인단은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분석을 해보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경선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예. 2차 슈퍼위크에서 본선이 확정되는 걸 기대는 하고 있다. 실제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속으로는 확실시하고 있을까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겠죠. 예. 특히 제주도의 이번 경선 결과가 중요한 것이 뭐 권리당원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 독립된 특별자치구에서의 표심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균형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결집이 일어난 효과도 있지만은 이게 당심이라는 것이 민심에 의해서 항상 영향을 받거든요. 예. 이걸 이제 동조화 현상이라 그러는데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그 공격 포인트, 국민의힘의 공격 포인트나 또 이낙연 후보의 공격 포인트는 불안한 후보라는 거였어요. 그죠? 앞으로 우려점이 많다. 네. 예. 대장동의 사실상의 주인이다. 의혹이 많은 사람이다. 이러한 부분 속에서의 불안한 후보라는 것이 현재의 정치적 국면에서의 공격 포인트였는데 오히려 제주도에서는 불안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당심이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전제로 제가 당심이라는 것은
아무리 권리당원이라고 해도 민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그 민심이 투영됐다라는 거고 뭐 최근에 MBS나 갤럽 조사에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이런 오히려 점을 결집.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엄청난 정치 공세를 하고 있고 당내에서도 후보 간의 갈등이 있지만은 이 점이 전혀 이재명 후보한테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상당히 강보합세로 조금씩 상승하는 이런 예.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이 정치적 공세와 혼란 속에서 민심이 판단해주는 당심을 통해서 그 판정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저는 이제 일요일날 슈퍼위크에서 분명하게 결정이 날 것이다.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화천대유와 관련해서도 살짝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사 관계자가 잘못이 있으면 뭐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개인적 정치적으로 사실은 어제 토론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그 체포되어서 수사를 오늘부터 받고 있는 유동규 씨에 대한 예. 문제에 대해서 결코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여기서 이재명 지사는 일단 측근이라는 논란보다는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경선 결과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면서도 역시 정치는 국민과 당원들이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지난주 호남 대회전을 앞두고도 굉장히 강공 모드를 나왔었거든요. 이낙연 후보의 공격에 대해서 부안해동하지 말라 이런 직접적인 언사를 하면서 예. 그래서 향후 일주일 남은 이번 주 넘어갔던 마지막 그 최종 결과 있는 데까지 저는 이재명 지사가 화천대 유권에 대해서 굉장히 정면 돌파, 강경 모드로 가면서 여야 간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 국면을 헤쳐나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예. 결국은 이재명 지사의 결선 없이 결과를 만들어낼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예. 어쩌면 화천대유라는 큰 부담을 안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탄생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선거인단의 투표율도 짚어보겠습니다. 뭐 1차 선거인단은 온라인 투표가 70%를 못 돌았는데 이번에는 49%로 떨어졌거든요. 굉장히 크게 떨어졌습니다. 교수님께서 먼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강원도에서 상당히 높았고요. 예. 1차 선거인단이. 그러니까 2차 선거인단도 지금 투표율이 상당히 떨어져 있죠. 아마 ALS 합쳐봐야 ALS는 강제니까요. 강제 네. ALS 합쳐봐야 뭐 55%, 6% 정도 수준이 될 거예요. 예. 그건 몇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좀 일반 당원들이라든가 국민들이 봤을 때 이재명과 이낙연의 이 서로 간의 이 격차 네. 이런 부분들이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봤을 때는 상당히 굳힘세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점을 판단했기 때문에 적극적 투표층들이 좀 약화되는 측면들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네. 예. 마찬가지로 그것은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제 좀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네. 또 이낙연 캠프에서 야 이거 되겠어?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소극적 투표 행위로 예. 나타났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해석이 있지만 투표율로 예. 봤을 때는 예. 강원도에서 1차 선거인단에서 굉장히 높았죠. 예. 네. 그때는 그냥 양측이 다 그냥 적극적 투표를 했는데 그런 환경들 변화 속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화천대유 사건이 워낙 정치적 공방이 심하니까요. 예. 네거티브 공방 아니에요?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런 부분 속에서도 좀 뭔가 좀 정치 혐오적 성격 이런 분들도 같이 드러난 게 아니냐. 선거인단은 국민들이 많으니까요. 예.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투표율이 50%대 나오는 게 어떤 뭐 격차가 굳어지고 있다 보니까 관심도가 조금 떨어져서일 수도 있고 화천대유로 인한 네거티브 공세가 있다 보니까 피로도 때문에 투표율이 좀 저조할 수도 있다라고 보셨는데, 네. 저는 뭐 유 대변인께서는.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에 있었던 호남 순회 경선 결과에서 예. 2위를 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가 결선을 갈 수 있거나 예. 아니면 순위를 바꿀 수 있는 큰 변화가 있을 거로 변화가 있을 결과를 가져왔다면 저는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 지난주에 호남에서의 결과에 따라서 사실상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은 이번 경선이 대충 이재명 후보의 결선 없이 후보가 결정이 되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크게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화천대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내부 경선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결집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투표율을 보여주었던 것 아닌가라고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 있을 이번 주말에서의 경선 투표율, 그다음에 마지막 있을 다음 주에 있어서의 2일과 3일의 투표율도 저는 의외로 초반보다는 예. 상당히 좀 떨어진 상황에서 투표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네.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미 이재명 후보의 이재명 후보의 1등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네.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많이 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예. 네. 이번 주가 지나면 전체 선거인단 70%가 이 투표를 마치면서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낙연 후보 캠프 쪽은 좀 어떤 이 시나리오를 좀 그리고 있을까요?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할까요? 그는 아무래도 이제 2차 선거인단에서 가장 많지 않습니까? 49만이니까 2차 선거인단에서 뒤집어져야 되는 거죠. 상당 부분 그 격차가 줄어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50%를 못 가겠죠. 20% 못 가면은 결국은 이제 수도권과 서울에서 그런 흐름이 이어진다 그러면은 결국은 결선 투표로 가게 되는.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이제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일요일 날 2차 선거인단에서 예를 들면 격차가 확 줄어든다. 그러면 그 흐름이 진행된다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불안한 후보라는 지금 이낙연 후보가 권kok하고 있는 불안한 후보라는 것이 이 민심과 당심에서 증명되기 때문에 그 측면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가서 결선 투표로 갈 수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과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일요일 날 결과가 지금과 같이 오히려 더 이런 부분들이 더 이재명 후보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강보합세가 계속해서 선거 결과 나타난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이낙연 후보 입장에 봤을 때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선전을 하는 거냐. 일요일 날 이후에 두 가지 경우입니다. 어떻게 선전할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전략 포인트가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럴 것 같습니다. 민주당 경선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자세히 보면 될 듯 싶습니다. 우선 하나는 다음 주 말이죠. 이제 10월 3일날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 그때 만약 경선 없이 그냥 끝난다면 지금부터 그때까지 이제 화천대유 건이 어떻게 흘러가서 권리당원들이나 아니면 선거인단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건가 이것 하나. 두 번째는 사실은 전 지금부터 얘기가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정세균 후보와 김두관 후보의 중도 사퇴로 인한 표로 인해서 과반 비율 갖고 논란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선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 이 경선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 내 이 부작용 내지는 후유증 같은 것이 어떻게 표출이 될 건가. 그러니까 가령 뭐 경선 결과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 측은 흔쾌히 수용을 할 건가. 아니면 불안한 이재명 후보가 그 본선을 진출하는 대통령 최종적인 후보가 되는 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얼마나 이를 받아들이면서 내부적으로 갈등은 없을 건가. 이 한 두 가지 정도를 보면서 민주당 그 경선 결과를 마지막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추미애 후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추미애 후보 오늘 경선에서 6.55% 이제 누적 득표율이 10%대입니다. 추미애 후보의 경우에는 대구 경북에서 두 자릿수 기록하면서 작은 돌풍을 일으켰었는데 이런 추미애 후보의 행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후보도 오늘 제주 경선에 은근히 기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추미애 그 전 장관이 의원 시절에 제주 4.3 항쟁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거를 문제시하고 4.3 항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제주도민들의 입장을 반영했던 그런 정치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주도에 상당히 인기가 있죠, 사실. 근데 오늘 결과는 6%밖에 안 나왔단 말이죠.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결국 호남에서도 그랬지만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의 치열한 이제 그 싸움이 벌어지니까 거기서 추미애 후보가 부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또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후보는 이 지지층이 상당히 중첩된단 말이죠. 중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추미애 후보가 좀 상대적 마이너스를 보는 거죠. 상당히 이제 개혁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강조하고 특히 추윤 갈등 속에서 또 윤석열의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추미애가 옳았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선거에는 영향을 바로 못 미치는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어떤 그 이재명과 이낙연의 치열한 선두 다툼 이런 부분 속에서 상대적인 피해를 보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박정화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이제
민주당에서의 무효 투표 논란. 그거 제가 민주당의 선관위 사람들 취재를 좀 해봤는데 이거는 당규에 이미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당규에 이제 사퇴한 후보들의 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것이 당규에 이미 나와 있고 네. 그것은 1년 전에 전당원 투표로 해서 그걸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낙연 후보가 문제 삼는 거는 뭐 논리적이나 합리적 타당성에서 이제 접근하지만은 예. 당규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서 나중에 문제한다는 것은 뭐 정치적 논란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예. 전체 선거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리고 선관위원들이 100% 찬성해서 이거 결정했다 그러니까요. 그런 점들도 한번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예. 사퇴한 후보들의 무효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이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논란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민주당 내에서 작용할 건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에 앞서 이제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인의 고향인 대구 경북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높아졌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결집 효과 그다음에 표심이 겹치는 효과로 인해서 네. 중간 정도가 됐는데 저는 뭐 이렇게 해서 결과가 끝나더라도 추미애 장관이 일단은 정치적 기반은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서울 경기에서는 이 결과를 크게 뒤집을 만한 변화는 없을 거로 좀 예상은 됩니다. 네. 예. 이렇게 민주당 경선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영아 한국외대 초빙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